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적인 협력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미국의 시민들을 지켜주는데 한미동맹이 기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네. 이 부분은 완전히 빼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이익만 취해간다 이런 이미지를 연설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불쾌했습니다. 매드 전략이 트럼프식 대외 협상 전략이 잘 먹혀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유럽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거야. 나토 국가도. 우리가 막연히 미국과의 방위조약에 우리 안보를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는 성찰이 이제 많이 되고 있죠. 한미 방위조약 안 지키면 종이 쪼가리잖아요. 한미 동맹 조약만 있고 있다 큰일 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오히려 그게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한 달여 만에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리더십 대신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택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에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관세 폭탄 위협에 안보 패싱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한국의 생존 방안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을 함께 짚어볼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거기에 이제 지금은 조금 모두 좀 안정돼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쟁기념 사업회를 찾는 손님들도 외국의 VIP들도 늘어나고 정상적인 일을 한다고 좀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뉴스가 바로 관세 문제인데요. 최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찍어서 이제 관세 부분을 이제 정조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 뉴스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고 있습니다. 취임 뒤 첫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관세 방침을 강조하며 한국을 특정에 거론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상대 국가의 관세율만큼 관세를 올리는 상호 관세가 4월부터 예고된 만큼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이 검토하는 단계인데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한국이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미 투자를 약속한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거론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관세 같은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신 실장은 관세 문제에 대해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다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관세율 4배가 높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세계무역기구 WTO가 발표하는 양국의 최혜국 관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좀 단순 비교한 건데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멕시코 또 캐나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하나의 트럼프식 공격을 압박을 하다가 이제 순서가 한국으로 오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의회 연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충격이 좀 커요. 전 미국 시민들이 많이 보고 그럼요. 전 세계 네. 지도자들이 보고 여론 지도자들이 보는 언론이 보는 가운데 한국을 콕 집어서 했는데 사실 관세 문제는 팩트 사실과 달라요. 제가 그 위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공산품, 미국의 제품들이 한국 정부가 매기는 관세라는 게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저희 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했죠. 0.79%, 네. 0%에 가까운데 왜 4배나 높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분이 국내 정치 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숫자가 굉장히 마력이 있잖아요.
4배라고 함으로써 엄청나게 한국이 미국으로 덕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어떤 형태로든 가하겠다. 가하는데 그걸 미국 국민들이 이해해달라. 전 세계가 그걸 지켜봐달라. 이런 것에서 저희 좀 불쾌해요. 불쾌한데 왜냐?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든 뭐 미국의 지도자들도 팩트 부분 좀 다른데 이걸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네. 한국의 경제, 한국의 경제인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신호탄으로 봐야죠. 네. 그런 신호탄이라는 거는 사실 예상을 했던 문제이긴 그렇습니다. 한데 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보통 의회 연설문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실에서 여러 검증 관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도자한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 검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치 부분은 사실 팩트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에서도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다분히 의도적인 전략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기 트럼프의 참모들은 트럼프의 생각과 트럼프 생각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연설문 내용 중에서 트럼프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팩트 위주보다는 그거 틀렸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레소토 같은 경우는 대사관이 있는데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였고 네. 레소토 국가가 항의할 정도로 네네. 그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게 트럼프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하기 위해서 약간의 진실을 왜곡해도 사실과 틀린 주장을 해도 눈 감아주는 참모들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모습 일부러 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보면은 이런 것도 외교적 은사로서는 맞지 않아요. 한국을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 지도자가 외교적인 발언을 해야죠. 그렇죠. 한국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죠. 네. 외교적으로 보면은 네. 미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 또 미국의 여러 가지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의 한미 동맹과 한국의 군사적인 협력 문제에 대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미국의 시민들을 지켜주는데 한미 동맹이 기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네. 이 부분은 완전히 빼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이익만 취해간다 이런 이미지를 연설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불쾌했습니다. 한미 동맹 관련한 여러 이제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동맹 국가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이제 이익 기반의 국가적인 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사실상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선 기간 중에 이미 한국은 돈을 버는 기계 국가, 머신 스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방위 분담 협정을 마무리 짓고 실행 단계를 가는 그런 단계에서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에 캠페인 기간 중에 뭐 한국 정부에서 지금 협정 내용대로 한 10억 달러 정도 받아가거든요. 네네. 미국이 연간. 트럼프 자신 같으면 한 100억 달러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9배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100배 얘기했죠. 10배 정도 받을 수 있다 네.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방위 분담에 대해서는 이미 양국 간의 국가 간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화시키고 새로 하기는 조금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바로 갈 수는 없는데 방위 분담 협상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서 방위 분담 협상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재작년이요. 이렇게 재작년부터 이제 협정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이 그렇죠. 협정을 다시 재협상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턱대고 이것을 수용해야 될지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액트, 조치, 행정명령의 형태로 네. 하면은 재협상이 가능할 걸로 보고 트럼프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이번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이것을 매드맨 시어리. 그 먼저 우리 서 박사님 이야기하셨죠. 지난주에 저희가 해서 얘기해놨던. 일반 네. 국민 들으면 저게 외교적 언어로 또 우방국 대통령한테 미치광이 전략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외교적으로 있는 학술 용어예요. 네. 매드맨 전략이라는 게 닉슨이 많이 사용했던 거죠. 네. 베트남을 종전을 빨리 끌어내겠어.
베트남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계속 엄포를 놨는데 그걸 가지고 매드맨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매드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매드맨 전략은 첫째는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고강도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면 상대가 이거 안 받아주면은 재앙이 오겠구나. 엄청난 본질적인 재앙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재앙은 안 주는 대신 조금 적절하게 타협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자신의 위험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4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가 이번에 그 관세뿐만 아니라 그 한미 동맹 문제나 여러 가지 방위비 협상 문제에서 엄청난 요구를 할 텐데 이럴 때 뭐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 잘 제대로 이해하면은 의연하게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일비하면서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의연하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협상을 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그 권위, 자신의 위험, 체면이 손상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지도자들과 언론이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하는 시간을 좀 끄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판한 거래 기술을 보면은 우리도 이제 트럼프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되 대신 이제 조선이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익적인 부분은 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가장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세계 전략에서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 네.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을 좀 압박하는 거거든요. 동북아시아에서. 네네. 러시아는 더 이상의 미국의 적이 안 된다. 적이 될 수 있는 국가 영역이 없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한 역의 군정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도 미국이 그러한 정책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위상 또 군사적 힘 이런 모든 부분이 미국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존감을 갖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몸값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몸값에 상응하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미국 요구에 대해서 대응해 가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포린 폴리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충격과 공포 전략, 매드맨 그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 전략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최근 광물 협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질문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합니다. 현지 언론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오는 1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회담을 조율 중이라며 평화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be Saudi Arabia. And I think the idea is to get down a framework for a peace agreement and an initial ceasefire as well.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협의를 재개했다며 다음 주 양국이 의미 있는 회담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2주 만에 열리는 첫 회담입니다. 두 정상 간 관계를 개선하고 광물 협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응은 아직 냉랭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광물 협정 이후 휴전과 합의 등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사전에 협상하지는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I'm not going to pre-negotiate it. Look, at the end of the day, the Ukrainians are going to have their demands, the Russians are going to have theirs. We have to see how far apart they are if we get to that point in the process. And that's where diplomacy... 양국 관계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곤 있지만 트럼프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와 접촉한 걸로 전해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교체 압박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사실 그때 영상에서 그 두 지도자의 그 대화 설전 내용이 생중계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저렇게 외교 정상 간의 그런 대화가 설전이 싸움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없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외교 사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은 이제 그러면 많은 네. 지도자들,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이제 모두 발언하고 이제 뒤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이런 설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모두 발언에서 저렇게까지 공개된 적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그 이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또 의회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 굉장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또 그런 포석이 있다고 이 봐야 될까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그 트럼프식 매드맨 전략에 따르면은 고강도 처음에 회담도 만나기 전부터 오늘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 네. 막 흔들었죠. 흔들고 네. 고강도로 압박을 했어요. 빨리 종전하라. 종전하지 않으면은 저 군사 지원 중단하겠다 하고 이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국민들이 이거 미국이 원하는 대로 광물협정도 안 맺어주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라가 그냥 망하겠다 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회담을 또 이렇게 결렬되는 분위기를 극적으로 만들었는데 마지막엔 또 그러니까 유럽이 좀 돌아서고 있죠. 네. 전 세계 여론이 트럼프한테 안 좋은 거예요. 이 안 좋으니까 위험이 좀 손상되니까 이제 그 편지를 공개함으로써 자기 위험 관리를 한 거예요. 네. 미국의 위험을 관리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은 하나의 트럼프식 하나의 예상되었던 시나리오 같아요. 네, 네. 매드맨 전략 시나리오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젤렌스키가 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젤렌스키가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국내 정치의 지지율이 폭등해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젤렌스키가 원하는 거는 벼랑끝 전술로 딱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지도자로부터 이웃에 있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병력까지 보내주고 있다는 네네. 거론까지 되고 있죠. 영국과 네. 프랑스가 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젤렌스키도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광물 협정도 처음에보다 내용이 굉장히 완화됐거든요. 기금형태가 네. 완화됐고 해서 트럼프가 이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오니까 젤렌스키도 알아버린 거예요. 유럽 지도자도 알고 하니까 오히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그 트럼프식 매드 전략은 절반의 어떤 성공같이 보이는데 지금 요구한 것은 모든 협상의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러시아 종전하는데 종전 조건에 대한 모든 협상의 정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게 지금 르미오의 모습인데 잠시 김주숙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지금 매드 전략이 트럼프식 대외 협상 전략이 잘 먹혀드는 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유럽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나토 국가들이.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뒀을 것이신지에 대한 의문이 벌어지는 게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이 읽히면 더 이상 전략으로서는 효용 가치를 잃게 되거든요. 기습 전략을 했는데 기습할 거 알면 기습 전략 안 통한 건 똑같죠. 네, 그리고 일기 때 보여준 또 트럼프의 그동안의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전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기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과연 한반도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와 그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한 건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현재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상황에서 보면 유럽 국가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히 미국 핵 우산, 미국과의 방위 조약에 우리 안보를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는 성찰이 이제 많이 되고 있죠. 정치인과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한미 방위 조약 안 지키면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6.25 전쟁 때 한국을 지킬 때는 방위 조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트루만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통찰력, 스탈린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에 미국이 맞서지 않으면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유민주를 지킬 수 없다는 통찰력과 결단이 6.25 참전을 했거든요. 그 방위 조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 동맹 또 미국의 지도자가 그 조약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조약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조약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도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되고 그 일부 정치인들 주목받는 지도자들이 한국의 핵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핵 무장하자 이 표현이 다 그렇지만은 이제 방위 조약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야 한미 동맹 조약 믿고 있다 큰일 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오히려 그게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벌써부터 사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뭐 핵 공유 뭐 하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진짜 심상치 않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얼마 전에 그 안토니오 프렌자 이탈리아 해군 대외협정실장 방한했을 때 또 회장님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접견 자리에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사실은 그 전쟁기념사업회를 찾는 전 세계 지도자들만 나토 사령관도 온 적이 있고요. 독일 사령관도 온 적이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번은 이탈리아 장군이 왔는데 나토 사령관이 와서 러시아를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진 나오는 그렇습니다. 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 해군 장군이 와서 한 얘기가 지금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결일 이후에 유럽의 군사 지도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유럽 중심의 사고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유럽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다른 거죠. 그 유럽의 국가들이 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가 스탈린의 영향 속에, 러시아의 영향 속에 들어가면 전체 자유진영이 위협받는다는 인식이 절박한데 미국은 좀 덜 절박한 거예요. 바다를 건너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 스스로 안보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침략자에 대한 태도 또 침략받은 나라의 태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 군사 지도자로서 유럽의 어떤 그런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얘기가 오고 갔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핵 자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주장과 논리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론의 어떤 지지는 높아지겠죠. 지도자들 관심도 높아지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의 결단은 최고 지도자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여건으로 보면은 우리가 결심하면은 빨리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선언하지 않고도 준비해 가야 되고요. 이 부분 꼭 선언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 핵과 관련돼서는 이스라엘 같은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NCND 전략으로요? 공식적으로 핵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할 필요 없고 네. 핵 무기를 확 갖겠다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또 핵까지 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데 상대방이 주변 국가들이 핵을 가졌을 것 같아. 이런 핵 잠재적으로 굉장히 핵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 정도는 우리 위상을 가져가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우리 핵을 가지겠다. 또 핵무기를 재처리 연료 시설 빨리 확보하겠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선언하고 또 공개적으로 핵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핵 실험을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핵 실험을 안 하고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핵무기라는 게 벌써 몇 년 전의 무기입니다. 80년 전에 무기의 그 개발 연도로 치면 낡은 무기예요. 위력은 크지만은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핵 연료만 가지면 제가 최근 세미나도 한번 개최해봤거든요. 전문가들 공학 박사들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란 시끌벅적하게 핵무기 갖겠다, 핵실험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조용히 핵 잠재력이 큰 국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늘 마음 먹으면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는 국가의 이미지도 만들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추가는 그러한 방식의 핵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용인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그러면 중국은 괜찮겠느냐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핵무기는 그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토 면적이 좀 넓어야 한 대 맞아도 네.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가 밀집돼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핵 전략을 구사하기 너무 좁은 국토예요. 그렇더라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북한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 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핵 잠재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에
우리 지도자들, 대통령이 이건 결심해야 되거든요. 이미 한번 해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닉슨 시대 때 또 주한미군 철수하고 전체 동남아 공산화될 때 박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한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또 지도자들이 야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 잠재 역량을 키워가야겠구나. 이런데 공감대가 강범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도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회장님은 그 한중 안보 평화 포럼 회장님이시죠? 그렇죠. 네. 제가 중국에 최근에 관련 인물들도 만나셨다고요? 네, 뭐 제가 차관 시절에도 중국 6.25 참전 중국인 유해도 송환하고 또 방공식별구역 협상도 제가 실무를 맡아서 중국과 현안도 많이 다뤘는데 그 인연으로 중국의 대사관이나 다이빙 대사. 중국 대사들하고 네. 주기적으로 만나 왔었고 또 중국과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신임 다이빙 대사 대사요. 초청을 네. 받아서 하니까 그때 우리 왕이 외교부 장관을 오기로 했다가 중단했어요. 중단한 이유가 우리 중국에 대한 어떤 일부 국민들의 좀 과격한 시위, 네. 반중 시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저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는 미국 반미 때문에 일상적이었고 미국 대사관까지 쳐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도 네. 한미관이 튼튼했다. 그렇게 너무 체제가 다른 거니까 우리의 그 집회 문화, 시위 문화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국민들이 한국과 중국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다이빙 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다이빙 대사 그 설명에 좀 고마워하고 네. 제가 뭐 지금 그걸 추진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 한국과 중국 간에 지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나서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안보 분야든 어느 분야든 어려울 때일수록 자주 만나고 어떤 교류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 연말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우리는 비자가 필요 없는 노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무비자. 관련 비자 안 네. 받아도 되잖아요. 네네. 그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 간의 교류가 양측 국민 간의 교류, 문화 교류, 사회 교류 또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은 좋아질 거라니까 중국 대사가 1년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는 사람은 250만이고 자기들 그보다 더 많이 한 500만 이상 온대요. 인구 비례로 치면 우리가 훨씬 많이 간다고 얘기했더니 할 말이 네. 더 많이 와야 된다. 1억 명 정도 와야 된다고 네. 적성하기에 그러니까 고위층 1.5 트랙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인 교류들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고 가셨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강대국 간 이렇게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한반도 격변 시기에 뭐 종합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만 단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중장기적 대응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국민은 뭐 북한 핵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런 매드 전략에 대해서 잘 해야 되는데 첫째는 국민들이 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놀라고 공포 분위기에 이렇게 사회는 적절하지 않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회 연설을 통해서 본 트럼프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 문제에 미국이 좀 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혼자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경제계 인사와 정부 네. 인사들 공공 외교가 정말 그런 중요합니다. 부분에서 조금 네. 일시적으로 TF 같은 거 구성해서 네. 미국이 요구할 때마다 방위 분담 문제 이런 문제 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고 정당 간에도 이런 임시 TF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많은 TF도 있고 뭐 있지만은. 네.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트럼프의 어떤 우리 압박에 대해서 대응할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초당적 네. TF를 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민간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죠. 네. 민간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진영대교 냉정구도 속에 분단되고 진영대교는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외교 환경이에요. 그래서 진영외교의 틀을 깨는 이게 냉정의 틀을 깨는 저는 쉐빙이란 해빙말을 넘어서 쉐빙이라는데 쉐빙외교의 좌표를 그려놓고 이 진영대의 틀을 깨나가는 그런 외교 전략.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 간의 합의, 국민 간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